예.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예, 법률행위 내용 을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무효 사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문제, 그 다음에 또 대리에 있어서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뭐 이런 부분이요. 다 어때요? 고장이 되는 것들이죠. 무효화되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있잖아요. 이 프린트, 다른 프린트 있죠.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이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뭐 몇 번 읽어볼 만한 그 가치가 충분한 어떤 교재 프린트거든요. 재산법 전 체계 해가지고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하는 그런 경우, 계약이 원만한 진행, 계약 유효 성립, A가 자기 소유의 Y 건물과 X 토지를 팔겠다고 내놓았는데 이걸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한다. B가 그거 사겠다고 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하고 승낙의 이제 민청으로 보면은 의사표시라고 한다. 봐보세요. 그래서 계약 성립을 했다 이거예요. 2018년 1월 1일 날 그 중개사 만나서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 내용은 매매 대금 5억, 계약금은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내기로 하죠. 그래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2억 원,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2억 5천 지급.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잔금 지급 기일 날 등기 서류를 주겠다고 정한다. 이렇게 안 정해도 어떻게 돼요? 536조의 동시행 관계죠. 안 정해도, 정하지 않더라도. 예, 이와 같은 A와 B의 행위를 민법에 의해서 법률용어로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의 의사표시 있고 합치가 있다고 한다. 합치 이코는 뭐야? 계약 성립. 계약 성립하면은 의무 발생이죠. 그러니까 저런 계약을 뭐라 불러요?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채권 행위. 잘, 이때 의사합치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합치는 내용에 있어서 의사표시 있어서 일치하는 것. 당사자가 A가 B한테, B가 A한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관적 합치고요. 주체에 있어서 A는 B에게 팔고 B는 A에 산다. 주관적 합치. 객체에 있어서 A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 목적물이다. 그 의사표시. A는 B한테 팔고 B는 산다. 뭐 A가 판다란 말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산다는 것은 매수의 의사표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 계약이 성립을 했을 때 효과, 유효행 계약, 이행을 해야죠. 채무 내용이 조치 이행을 하는 경우 했어요. 5억을 주고 등기를 주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했다. 그러면은 만족을 받았죠. 변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효과는 다음과 같다. 매수인 B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5천만 원, 2억 원,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뭐 3억 원은 지웁시다. 2억 5천입니다. 이게 좀 어짭니다. 2억 5천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 A에게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 인도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이게 쌍무계약이거든요. 쌍무계약은 give and take 계약이에요.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 이걸 give and take로 이해하면 좋아요. give는 채무고 권리는 take는 권리입니다. 매도인 A는 B에게 인도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서 B 명의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B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매수인 B는 어떻고 매도인 A는 어떻고,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B가 돈을 다 지급하고 매도인 A가 인도하고 등기해주면 종료. 민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전에 주고 인도하고 돈 주고 저건 뭐라 해요? 변제. 변제에 의해서 채권 소멸. 그래서 그리고 변제 결과로 B는 뭐예요? X토지 Y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 등기를 해야 되죠. 그게 몇 조? 186조. 이렇게 돼요.
넘어가 봅시다. 뭐 길지 않아요. 이게 길지 않고 무효 되는 것까지 한번 읽어봐야지 이제 이게 민법의 총괄적인 조항인 민총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안다는 거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한번 하려고 아주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이걸 갖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식도 하고 객관식도 하는 게 이거예요. 2번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 위 선례에서 A, B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이를 법률용어로 채권행위라고 한다. 의무부담행위. 매매계약 몇 조에 나와요? 563조. 의무는 몇 조예요? 568조. 의무가 있다. 의무 이행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의무 이행했단 말은 급부를 실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 소멸한다는 뜻이고. A는 B에게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그 이전한다는 것의 내용은 뭐예요? 등기요, 등기. 그 다음에 점유도 넘겨줘야 되죠. 왜 점유를 넘겨줘야 되죠? 소유권은 무슨 권리? 211조의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 그러니까 사용수익 하려면 점유 이전해야 되죠. 근데 점유 안 해줘도 등기되면 소유권자 되기 때문에 처분할 수는 있죠. 그 점.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 점유를 이전해 줬다. 이를 민법에서 법률용어로 물권행위라고 한다. 네? 지금 현재 3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점 1을 안 읽었네요. A는 B에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 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감증명서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런 거 주면 자기가 와서 어때요?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러면은 확실하게 물권행위를 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언제 하는 게 보통이다? 잔금 받으면서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권행위가 시기적으로 독립성이 있고 개념적으로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래 실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해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물권행위만 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민법은 그게 아니죠. 186조에서 뭐 해야 된다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에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나번. 그래서 4번. B 앞으로 이전등에 맞춰졌다. B는 소유권 취득한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 요건. 자, B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잘 봐요. 세 가지. 전자 A가 처분 권한자. 소유권 있어야 된다. 옆에다가 처분 권한자. 전자가 처분 권한자. 그 다음에 채권행위 유효, 물권행위 유효. 그 다음에 등기까지. 네 가지죠. 인도가 없어도 부동산은 취득하죠. 그러나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해야 되죠. 인도가 공시방법이죠. 물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에 따라 다른 등기가 옥점을 이전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A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아닙니까? 유효. 타인 권리 매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이 아닌데도 자기 이름으로 판다? 취득해서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569조에 의해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어떻게 돼요? A가 소유권이 없으면서 자기 이름으로 팔면 무권리자 처분행위. 적으세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 다만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하면 효력이 있죠. 그게 바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문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때 B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 여부. B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 경우 B의 소유권 침해한 경우 B에게 어떤 구제사인 물권법의 영역이다. 뭐 소유권 취득했느냐 여부 네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되고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이제 B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죠. B의 소유권 침해하는 경우 B에게 어떤 구제 세 가지 물청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런 법정 채권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그 소유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물권 청구권, 그 다음에 법정 채권,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당사자가 채무의 내용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A, B 사이에 매매가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A가 그 B한테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등기 안 해준다. 잔금 지급기일에 등기소를 제공했는데도 B가 잔금은 또 안 준다. 이런 게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이거죠.
뭔 말이에요? 그 매매 상대방은 다 했는데 나는 안 한다 뜻이거든요. 서로 간에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 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항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행 지체 저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채무불이행 유형 지체불능 불안이행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도 있고 읽어보세요. 4번 채권자 지체 채무의 내용이 좋죠. 이행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 지체 문제가 생긴다 하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성립에 있어서 규칙사유나 위법성 필요하냐 이거 관련해서 수령 의무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행 거절 이게 별표죠. 줬는데 안 받는 거. 안 받는 것은 뭐라고? 채권 지체인데 줬는데 앞으로 할 것을 미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행 거절이에요. 이행 거절도 하나의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민법전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판례상 들어왔어요. 채무의 효과로서는 강손해,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 강손해, 손해배상 청구 390조, 393조 이런 등등. 해제는 계약 채권 강론의 543조 이하. 해제의 효과 세 가지: 소원선,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2번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걸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인 걸 전제로 하는 것들은 다 어디 영역? 채권법, 그다음 물권법 영역이고 민법의 총괄적인 조항으로서의 민법 총칙이 감당하고 있는 영역은 그게 무효되는 경우나 취소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 계약의 무효 등 장애 사유가 있다. 자, 1번, 네, 가번. 주체, 객체 의사표시에 있어서 주체 A는 B에게 팔고 B는 A에 산다. 객체, 목적물 의사표시에서 A는 팔고 B는 산다. 성립했다. 그러나 1번 주체에 있어서 A, B가 자 앞에서 배운 거예요. 권한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행력이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다고?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기고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급부 부당이득 반환 문제. 그 중에서도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깎아준다. 선악 불문하고 141조 단서에 의해서 현존이익 반환 이렇게 깎아준다.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748조 1항과 2항 이렇게 하는데 무효 취소 시에 물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물권의 유인서를 취하는 게 판례가 되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 문제가 되고 이때의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점유자 회복적 관계로 처리하더라. 201조, 203조로 이렇게 목적에 있어서 확가적사, 확정 가능성,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타당성. 이 가능의 문제를 잘 해야 되죠. 반대 개념이 불능의 것이니까 불능. 적법성, 강행법 기반, 사회타당성 103조. 좀 이따 할게요. 하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있어서 자 확가적사의 문제는 이 당사자가 행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그 자체의 내용 문제라고요. 그런데 의사표시에 불일치하자 문제는 양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의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의 문제라고요. 그럼 불일치는 뭐예요? 비통착사강 이런 문제죠. 비진입 표시, 통렬 표시, 착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것은 사기 강박 이런 문제죠. 그것을 하고 있다. 1번, 2번 쭉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민총하도 많이 보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4페이지 4번 계약 이행의 장애 사유.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든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는 효과 주장을 못하죠. 조건 기한 문제. 다만 조건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부 권리도 그 자체로 보호하자. 이게 바로 이제 적극적 보호, 소극적 보호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소멸한 경우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소멸 시효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이죠. 10년인데 5년, 3년, 1년에 단기시효도 있다. 이거죠. 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됐을 때는 이행 구할 수 없고 채권 소멸에서 설명되어 있고 변제 부분이 변제.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경우 소원손. 이것은 채권 강론의 계약의 해제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해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법정 해제하고 약정 해제, 합의 해제가 있는데 법정 해제 사유가 바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가 이제 그 약정돼 있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제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계약. 그다음 다음은 무효 취소 효과, 급부 청산. 옆에다가 급부 부당이득 문제, 급부 부당이득 문제. 1번 A, B 사이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A, B가 아직 서입권이나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안 해도 되는데 이행에 대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행하기 전에는 2번에 만일 A나 B가 서입권이나 금전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지급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급부 부당이득 문제고 A는 B에게 부동산 사용한 이익을 B는 A에게 사용한 금전을 사용한 운영이익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A가 B에게 부동산 사용한 이익 어떻게 돼요? A가 B에게 무효 취소 주장하면서 야 X토지 Y 건물 그거 돌려달라 하는 권리가 뭐예요? 그 자체를 돌려달라. 소유물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더 나아가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 부당이득 불법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만 선의 점유자는 어떻다고?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바로 201조 1항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A한테 대해서 돈 달라고 하죠. 이때 A의 반환 범위는 선악을 따져가지고 748조 1항과 2항으로 따진다는 거야. 따진다. 해제의 경우는 몇 조? 548조 2항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다 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은 뭐의 특칙? 부당이득의 특칙. 이렇게 된다는 점, 그 점 이해하시고. 그래서 3번 불능의 문제, 423 구조다 말, 423 구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또 민법이 또 좀 많이 보이죠.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제 엑스토지하고 이제 Y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계약 체결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기들이 정한 이행기 선이라고, 이행기. 계약 체결이, 계약 체결. 계약 성립. 근데 이 엑스토지 Y 건물 이것이 이제 계약 전에 이렇게 이행할 수가 없다 하면은 원시적 불능이라 하죠. 그래서 이 이후의 불능이라 하는 것은 이제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행기 이후의 불능이죠. 이 시점에서 불능이 되는 것은 이행기 이후의 불능. 그래서 이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 네 가지의 경우다. 그래서 자 원시적인데 객관적인 불능, 주관적인 불능. 객관적 이게 아예 없더라. 아예 주관적 불능은 있는데 그 매도인 것은 아니더라. 이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거 먼저 할까요? 좀 법조문이 좀 아니 뭐 관계 없어요.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냐 일부가 불능이냐 전부가 불능이냐 일부가 불능 이렇게 나누잖아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이것만큼은 무효이고 이게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없었는데 뭐 있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괜히 상대방한테 돈 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게 바로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문제. 535조. 그다음 원시 객관적 일부 불능은 뭐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 지정된 수량이 부족한데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래서 돈을 잔뜩 줬는데 나 재보니까 부족하더라. 이게 바로 574조 상의 담보책임 문제. 535조 상. 나머지 다 유효다. 원시 주관적 전부불능. 팔았는데 매도인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다. 타인 권리 매매. 570조. 71조 문제. 일부가 남의 것이더라.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 공유인데 지가 다른 공유자 것까지 같이 파는 거예요. 이것도 유효인데 572조 13조 문제. 이렇게 되고
이행기 이후에 이제 불능이 되는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은 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있다면은 이행 불능의 문제고, 그다음 귀책 사유가 없다 하면은 없이 이제 Y 건물이 날아갔다 홍수로.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다. 그래서 537조의 위험 부담 문제가 된다. 이거. 이행 불능 문제니까 뭐예요? 이것은 전보배상 해이제 대상 청구 이런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선택적인.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는 뭐 이 계약을 나가리 시키고 준 것을 돌려받는다. 위험부담, 해방효과. 이 계약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 걸 괜히 줬다. 부당해서 반환 청구한다. 다만 채권자의 잘못으로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자, 이 시점에 불능이 아니라 이 시점, 이행기 이후에 Y 건물이 날아갔다. 뭐 이런 식이 됐다 했을 때는 이행기를 도과한 데 대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다라면은 이건 이행 지체가 되는 거 아니야. 채무자가 지체하던 중에 멸실. 이러면 몇 조가 돼? 392조의 이행 지체 중에 책임 가중 문제. 그래서 목적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원래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선사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귀책 사유로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귀책 사유 없어도 책임 져라라는 거예요. 무과시 책임. 다만 항변할 수 있는 거지. 이 갑이 이행기 이행했다 하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거다. 이걸 입증하면은 책임 면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제대로 줬는데 채권을 안 받은 상태에서 채권의 귀책 사유로 목적 멸실됐다 했을 때는 이건 채권의 제중에 채무자의 주의 의무 경감 401조. 어떻게 되죠? 주의 의무 경감. 채무자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경과실은 면책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행기를 도과한 데 대해서 양쪽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정 민도 채무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34조의 상관 주의 의무 추상의 경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능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제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불능의 문제까지 해놨어요. 예. 뭐 하자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채권 담보, 그 다음 타인 물건 사용하는 관계, 채권적 이용, 사용 대신 대체, 물권적 이용, 영유물권, 그 다음에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하자도 제가 나중에 원시적 하자, 후발적 하자 이런 식으로 체계화 시켜드리면 좀 더 여러분 지식이 더 체계화 될 걸로 믿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진도 이제 해야겠죠. 103조부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중요한 체계입니다. 이게 아주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가치가 좀 있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회질서행위 금지 원칙 이제 103조. 선량한 폭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에 모여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이 중요한데 법률의 내용이 반사회성 해가지고 정륜이 개인적 생사 궁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에 관념에 반하는 행위,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뭐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뭐 그 밑에 표가 나오잖아요. 반사질서 행위로 보는 거. 정자 동그라미, 윤자 동그라미. 뭐 개인적 생사, 개인은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거. 생은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사는 사행 행위 뭐 나오잖아요. 궁박 경솔, 궁, 금은 허사. 뭐 이래 가지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중매매가 되는데 이중매매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좀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좀 희한하죠. 나오겠죠. 그 법률 관계가 케이스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중매매는 일단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무효는 아니고요. 다만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게 보이면은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는 확립된 판례가 있죠. 이것의 유사 법리가 세 가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점유취득시 완성 시에 원소유자의 처분행위 적가담. 이게 무지 중요한 특이급 문제가 되고 유해면 종중 배우자 면시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가담했다 하면은 이것도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유효인 동사 양도담보권자. 동사 양도담보권자는 어떻다? 신탁지 양도설이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처분 행위가 효력이 있는데 악의 제3자가 배임에 적하다 하면 무효된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무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103조 위반은 절대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효예요. 그래서 추인은 안 되는 거, 전환 같은 것도 안 된다. 139조, 138조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쭉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부를 좀 해주시되 다 알만한 것들이죠. 다 알만한 것들이고 1번의 그 두 번째 줄에 도박 채권자에게 자기예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는 효력이 있어요. 도박 채권자에게 야, 내 엑스토지에 대해서 처분해라 라는 그것은 유효하다라는 거. 다만 처분한 돈으로 도박빚을 뭡니까 충당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가 된다라는 뜻이고 일부가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효력이 있고 변제 충당 약정만 무효가 되고 따라서 수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 안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육 번 같은 거 잘 나오잖아요. 소송 일방 당사자를 위해서 진실의 증언, 진신동거에 진실의 증언을 하고 승소 시 소송가의 그 일정의 배분 받기를 하는 계약.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하면 안 된다. 다만 그 약정이 무조건 다 무효는 아니고 뭐 여비 일당 등을 충당하는 그런 정도의 효력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만 그 바로 밑에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증언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 부탁하고 금품 수사기관의 약정은 금품 상당수 이하를 따지지 않고 전부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번 이중매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중매매, 시도시 완성시, 명시탁자, 양상복권적이 다 중요해요.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과도하게 동그란 위약벌. 위약금 하면은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398조 2항. 그래 돼가지고 부당히 과다하면은 감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가 되는 건데 위약벌 쪽은 어떻다? 103조로 와야 돼요. 이 점은 주의하시고요. 위약벌. 전부 무효 된다는 거죠. 뭐 1년에 반하는 거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죠. 특히 4번 같은 거 주의. 부부관계가 종료된다는 말은 사망이나 이혼이에요. 사망, 이혼. 사망, 이혼 시에는 해제된다. 그러니까 엑스토지 Y금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런 약정은 무효라는 거예요. 안 돌려주려고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무효래요. 이게. 그럼 부부관계 종료를 해줬거나는 증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에 기해서 이행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을 했다면. 왜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103조 하면 항상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좀 안 잊어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그리고 바로 밑에 반사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1번은 많이 봤을 것이고 2번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것인데 부정행위를 용서받은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 것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당 양도 하되 부관계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한 계약.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귀국 후 3년간 회사에 그 근무를 해야 되고 위반 시 그 경비 배상하는 내규 이것은 유효하다. 아니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뭐 다른 회사로 전직을 못하는 거 아니냐, 헌법 위반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일단은 가도 된다. 다만 경비는 반환해라라는 취지니까 유효다라는 취지입니다. 6번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허위 동그라미 허위는 허위 표시로서 108조 1항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103조 위반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조의 면한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한 설정 이런 말 나오면은 103조하고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뇌물로 받은 금전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약정, 임치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임치 계약은 유효다. 어디다 임치한다? 돈을 은행에다가. 은행에 임치하는 것을 소비 임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갖는다라는 거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디 동아은행에다 이제 맡겼다. 그런 임치 약정 효력이 있다라고 봐요. 뇌물로 받은 것을 그렇게. 그래야만 검찰이 어때요? 추징금 채권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해가지고 반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임치 약정의 효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내용은 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뭐 내용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폭리행위,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장의 공정에 법령에 무효한다. 또는이다 동그라미 또는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판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문에서 아셔야 되고, 의로 인하여 믿죠. 의로 인하여란 말은 을 이용하여 뜻이에요. 을 이용하여. 그걸 이용해서 이용의사 있어야 된다. 알면 되잖아요. 판례. 주관 요건. 그 다음에 현장에 공정을 이뤄야 돼요. 쌍무 유상계약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증여계약은 적용 안 되고 경매는 경매의 성격상 안 되고, 그러니까 증여 경매 안 된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 공경무 셋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고, 의로 인하여 돼 있고, 현장의 공정일은 무상경매 제외, 증여 경매 제외. 1번 현장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의 차액이나 시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자.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어떻다? 거래상 객관적 가치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돼요. 계약 당시를 기준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에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서 104조 적용되는 게 아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 뭐 시험 많이 나와요. 공박은 급박한 공공, 경제적 원인, 정신적 원인, 심리적 원인 가능, 일시적 계속적 무방, 무경험. 넘어가시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 대리가 뭐예요? 대리는 그 의사표시 효과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건데, 궁경무 가운데 그 행위적인 요소가 뭐예요? 경솔 무경험이죠. 그것은 대리인 표준이고 행위는 대리인 하니까. 근데 효과는 본인 표준. 공박은 본인, 공박 본인, 공본. 별것 아닌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변호사 12년 본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10월 모의고사 12년에 6월 모의고사 16년. 변리사 본시험 14, 16 이런 뜻이에요. 8번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현재한 불균형에다가 그 다음에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9번은 증여는 빠져라. 증여는 빠져라. 증여는 어때요? 굉장히 더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서도 104조는 빠지고 103조로 가든지 해라 이거죠. 103조로 가든지 해라. 그런데 103조도 안 되더라. 판례가 뭐냐면은 계엄수사관의 헌납 강요로 인해서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증여를 했다고요. 나중에 유족이 찾으려고 해. 103조로 찾으려고 했더니 103조는 이런 거야. 내용 자체가 반사해서 띄거나 조대동법, 조건의 불법, 그 다음에 대가 결부, 동기의 불법, 법률적 강제 이런 거 해야 되고 헌납 강요 등등 해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좀 제한당하는 경우는 103조는 아니다. 그럼 104조로 하려고 하죠. 104조가 안 되죠. 왜? 증여니까 안 되고.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진위가 있다라고 봐서 안 되고. 110조 강박 정도가 돼서 취소 가능한데 취소는 기간 제한을 넘어버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절대 무효로 선시사무에 정하고 무효 추인은 안 된다. 옆에다가 어때요? 전환은 가능하다. 전환은 가능하다. 이 판례가 있어요. 최근 판례가. 10년도 정도의 판례가 있어요. 불공정한 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 해가지고 인정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인데 안 되는 경우 봐봅시다.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간통죄로 고사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받은 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법 강박도 아니고 강박 취소도 안 되고 불공정성도 없다. 3번 기부 동그라미 증여는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없다. 왜요? 유상성, 쌍무 유상계약이나 적용된다. 급부 주고받는 것이 차이가 커야 된다 이거야. 근데 증여는 주기만 했지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104조로는 안 되고 103조 여하가 문제될 수는 있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는 무효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은 104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안 된다. 추인 가능성 없다. 139조 추인 가능 없다. 전환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의규정, 그 다음에 법률 해석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로 한번 해두시되, 다만 임의규정 있죠. 105조 있잖아요. 뭐 선량합의체 사이즈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반대 개념으로 관계 있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다른 의사 표시는 무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다 아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판례 문제로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단순 암기 시험 암기 등등의 문제가 좀 덜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이쪽에서는 하려면 또 되게 할 게 많은 것인데요. 법률 해석 104조 106조에서 해석의 기준과 방법의 문제인데 목사 임신이고 목적 사실인 관해서 임의법규 신의칙이라 했죠. 목적 사실인 관해서 임의법규 신의칙. 106조는 사실인 관해서 임의법규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되게 한 요건 돼 있고,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규범 보충적 해석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의사표시 107조 110조까지 뭐 되게 좋아서 보면 의요건 효과 적용범위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통 착사강인데 비진표시 유효, 허위표시 무효, 차고사의 강박 취소. 다만 무효 취소의 경우라도 선시3자는 보호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취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내용상의 무효에 해당하는 뭐 반사회적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폭행이라든지 강행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런데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선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 다음 비인표시 표의자가 진열 말고 한 거라도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표시주의를 취한 결과다.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 그 도구 개념이 되죠.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한 경우에 그 대리인의 효력 관련해서 비신된다. 동그라미 비실된다는 게 뭐야? 학설이 비진표시 적용서라고 신의칙서라고 대리권 부인설이 있다고요. 그래서 비신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통서 판례는 뭘로 하죠? 백수조이랑 단서유추경에서 해결하죠. 그 다음에 지시 강요 방침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사표 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표를 제출했어.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 강요 방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진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 지시 강요 방침을 내린 사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표 제출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시 강요 방침 이것 좀 외워두시면서 판례 익히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제공한 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친구 명의를 이제 빌려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나중에 대출을 누가 갚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명의를 대해 준 사람이 갚아야 돼요. 다만 은행에서 양해를 했다 하면은 108조 1항의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거나 비지 표시로서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거나 이렇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대출금 명의자를 명의를 대해 줬다 하면은 명의를 대해 준 사람 명의자가 채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를 대여한 행위는 어떻습니까? 허위 표시입니까? 허수아비 행위입니까?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허위 표시가 아니라면 다른 허수아비 행위. 자기가 내세워졌다 이야기야. 실제 돈 쓰는 사람이 아닌데 내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내세워졌을 때 내세워진 허수아비가 당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허수아비 행위는. 그럼 허수아비 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유효. 같은 허시인데 하나는 유효고 하나는 무효죠. 잘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제공한 자는 허수아비 행위로서 자신이 채무자가 되나 금융기관에서 실채무자를 인식하고 채무자 명의를 제공한 양해 동그라미 양해하면 허위표시 108조 1항 적용. 그래서 실채무자가 채무자가 됨. 실채무자 되니까 실채무자 갚아야 함. 공법상의 사표 제출, 공무원의 사표 제출은 표시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항상 유효. 그러니까 사기업체에서는 지시강요 방침이 있으면은 비준표시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군인의 전역 지원 이런 거요. 군인이 또 공무원이 또 사표 제출을 하는 거. 비준표시의 법률관계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형태로도 이제 과거에 나왔으니까 가불간에 비준표시 해가지고 부동산 넘겼다 하면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진양이 말하거나 했을 때는 무효인데 원칙 유효인 경우는 당연히 물권 변동돼야 안 돼요. 되니까 문제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화되는 그런 경우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만 악의의 제3자는 보호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유효인 경우, 당사자 간의 유효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선의의 무과실이다 하면은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란 말은 뭐냐면 갑의 비준이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다. 즉 모르고 과실이 없다 하면은 물권 변동 되는 걸로 한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다. 즉 상대방이 악이나 보호가치가 없어.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요. 해가지고 무효화 되면은 물권 변동이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의리병한테 처분하면은 무권리자 처분 행위가 돼요. 다만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제3자가 보호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병이 악이면은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이 선이면은 병한테는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행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정도만 한다. 아시겠죠? 병이 악일 때는 무효청에서 소유권 추구할 수 있다. 왜? 갑의 소유권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병이 선이라면은 병이 선이라면은 187조 2항에 의해서 어떻다고? 병이 보호가 된다 이거죠. 그럼 187조 2항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인데 그래서 을의 병에 대한 처분은 뭐가 된다고? 무고리자 처분인데 무고리자 처분의 하자를 취소시켜주는 그러한 등기 공신력을 사실상 인정한 조항이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뭐라?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엄폐물 법칙이라고 한다. 허위표시 쪽 이야기. 허위표시하고 108조 1항에서 허위표시는 무효인데 2항에서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쉽죠. 조문 자체는 쉽죠. 은신허, 은닉행위, 신탁행위, 허수아비 행위 다 유효. 은신허. 교과서에 다 구별 개념해가지고 은닉행위 어쩌고저쩌고 숨어있는 행위 그것은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 신탁행위는 유효다. 어떤 거? 양명
양도담보, 명의신탁. 양도담보, 명의신탁. 근데 명의신탁도 어때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 가운데 유효로 남아있는 게 어떤 거?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 남아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에서 신탁행위로 보는 게 뭐예요? 동산의 양도담보. 여전히 유효. 허수아비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유일한 토지를 친구에게 허위표시를 가장면. 이게 케이스 형태로 판단되죠. 가장면 무효이고 당사자 간의 불가능한 급여는 발생하지 않고 반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허위 들어가면 어떻다? 103조가 안 되고 108조만 된다. 가장면 무효이더라도 채권 취소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채권 취소권, 사행위 취소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108조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 조항이 있는데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와 비교.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548조 1항 단서. 무지 중요. 근데 원리를 좀 파악하면은 나온 데서 나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108조 2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는 민법 총칙 영역이고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채권 강론 영역인데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지금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케이스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둔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염두에 둬요. 거의 대부분이. 해제 쪽은. 그럼 해제해가지고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된다 하죠. 그 물권의 유인설에 따라서 판례가. 그러면 제3자 보호조항은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무고죄 처분의 하자를 취소시켜주는 어떤 내용? 특별규정이죠. 특별규정. 그럼 제3자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이때 제3자 권리는 어떤 권리라고 배웠어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해제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한 갑하고 대항을 하려면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은 해야지 둘 중 하나 중에 제3자를 보호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가 안 된다. 근데 허위표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뭐예요? 허위표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 그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진짜로 알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만 하면 보호되는 거예요. 108조 2항. 네, 그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나중에 객관식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더 용이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허위표시 이 부동산 매매계약 허위표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매매죠. 가장 매매니까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없지만 거기서 양도받은 사람, 매매대금 채권, 가장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선이다. 채권 양도했어. 채권 양도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됐는데 그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요. 매매계약 해제됐는데. 매매 해제되면은 그 매매는 완전히 깡그리 없어졌다고 보고 그 대금 채권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 속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은. 이런 등등 얘기가 좀 있거든요. 선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과실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선의는 추정이 되고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허위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판례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장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하고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사이에서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이 보호가 돼요. 이게 보호가 된다. 그다음 허위 주체물을 믿은 보증인의 변제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되고 그 다음에 주체물에 대해 구상 행사가 가능하다. 중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판례가 있어요. 441조하고 관계된 겁니다. 사실은. 허위의 주체물을 믿은 보증인의 변제. 허위의 주체물?
주채무 1억이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보증인이 변제를 했어. 변제를 했는데 그 변제가 유효해야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자기는 그 무효인 어떤 그 주채무가 유효로 믿었죠. 믿어서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했을 때 변제가 유효해야만 주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제3자가 보호된다. 그런데 441조에서 구상권 행사 요건으로서 보증인이 변제기타 출제하는데 과실 없이 변제기타 출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허위 주채무를 믿은 보증인이 선의의 무과실이어야만 이 구상권을 갖느냐 이런 논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판례는 어떻다고? 과실 경중을 따져가지고 선의 경과실에 보증인은 보호가 되되 선의 중과실에 보증인 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바랍니다. 가장매매와 대금청 양수에는 가장매매가 무효를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 옆에다가 해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허위 표시의 기본적 법령이 갑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매도하고 허위 표시 매도하고 병의 양도했을 때 당사자 간에 무효. 2번 허위 표시라는 것만 가지고는 불법인 급여가 안 된다. 됐고 채권 취소 행사 가능하다. 은닉행위는 효력이 있다. 제3자 간의 관계 병이 악의라고 한다면 갑은 병에게도 무효 주장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환을 당한 병은 전자인 을에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570조의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다만 악의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더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또는 이행불능 책임 밑줄 하세요. 이행불능 책임. 담보 책임으로서는 뭘 못한다고요? 악의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그러면 이행불능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한테 판 을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해서 악의의 병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지금 병이 악이니까 문제 되잖아요. 병이 악이니까 갑한테 뺏기는 거고 병은 을한테 대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하거나 매매이니까 일단 담보 책임 먼저 생각하되 악의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더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만 구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채무불이행. 어차피 을도 매도인이지만은 채무자다. 그럼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이게 판례.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바로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한다. 병이 선이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 추궁 못하고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행위로 반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선의의 병 스스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무방하다. 갑이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병은 나 그래 무효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점 옆에다가 적어놓으면은 249조의 선의취득과는 달라. 249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을 해야 되지 그걸 부정하고 돌려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249조에서는 어떻다? 선의로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의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한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 있다. 병의 법칙. 악의의 정 보호된다라는 거. 통례 표시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므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불법인 급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통정만 가지고서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부당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변리사 기출이고. 채권이나 취소권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채권 취소권 대상이 된다. 406조 1항 대상이 된다. 3번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 주체무자 아닌 제3자 사이에 제3자를 주체무자 내세우는 소비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효력에 관해서 은행이 양해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허시 중에서 어떤 허시가 돼요?
허수아비 행위로서 허시가 되죠. 양해가 안 됐으면 그 허수아비 행위는 허위 표시가 아니고 유효. 따라서 지지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다. 제3자와 관련해서 아까 대금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안 된다 했죠. 그러나 계약 인수를 받은 자는 역시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해요. 자, 대금 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된다 했죠. 채권 양도 받은 사람은 했죠. 대금 채권 양수인은. 그러나 give and take 다 이전받은 계약 인수를 한 자는 당사자급에 속하기 때문에 선지사람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근 기출된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착오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종류. 자, 여기서는 내용의 중요한 착오다 했는데 동기 착오는 어떠냐 했어요. 편해동은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 착오 이 말이에요. 그럼 동기는 여기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게 판례. 다만 표시되어야 내용이 된다라는 게 판례다. 표시되어야 한다는 게 뭐냐? 표시되어서 당사자 사이에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냐, 아니면 내용을 삼아져야 한다는 뜻이냐, 아니면 법률 해석상 내용으로 삼아졌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냐, 해석상 이런 쪽으로 간다. 1번 동기 상담에 표시되어서 해석상 내용을 삼아진 경우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제공된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동기 표시서를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는데도 취소하면 상대방을 보호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유발했을 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동기는 이미 내용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표시 의무를 불문하고, 이런 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3번 이야기. 시의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재개발 대상에 편입된다는 공무원 말을 믿고, 공무원이 바로 뭐냐? 상대방이 그 유발 제공한 거예요. 이럴 때는 동기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뭐 표시 의무를 불문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거라도 그 109조의 대상이 되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게 바로 뭐냐? 옆에다가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 착오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 착오 문제인데, 뭐 이대로도 출제가 되니까 이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중요 부분, 이중 기준설입니다. 아,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다. 이중 기준설. 중요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 착오. 그 말은 뭐냐면은, 중요하다는 말은 행위자가 그러한 착오를 알았다면 안 했을 거다. and 일반인도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중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을 때는 어떻다? 중과실이 있음을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취소를 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용한 사람은 보호가치가 없다라는 거. 중요부분 중과실 판례 많고, 화해계약은 733조 어때요? 적용 안 된대요. 원칙이 안 된다는 거고, 다만 예외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의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 가능,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부분의 착오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쭉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잘 적어놨죠. 21페이지에 기출만 보겠습니다. 저 표를 천천히 보시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21페이지 그 세 번째 줄, 현저하게 큰 차이, 중요한 착오고, 단순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어떻다? 동기 착오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
3번 의사표시는 법령에 중요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법령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한 반환 청구권. 표의자 취소권자고 상대방은 취소 행사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은 소급표. 취소한 법령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141조 본문. 그러니까 처음부터란 말이 취소 쪽에는 있어요. 법률에. 그러니까 취소는 소급표 하죠. 옆에다가 해제는 어때요? 계약 해제하면 무효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게 판례 맞죠. 그러면 해제에 있어서는 소급표 인정해 안 해요? 548조 1항 본문에서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돼 있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직접 효과설, 소급적 구성 이게 통서 판례. 알겠어요? 그 이유를 알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죠. 직접 효과설은 소급적 구성이다. 직접 효과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인설, 무인설에 따라서 직물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직물체. 직접 효과설이 물권 효과설, 채권 효과설. 물권 효과설이 뭐다고? 판례다. 직물체. 직접 효과설과 반대되는 개념의 학설 뭐예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해제에서 소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청산관계설. 들어봤죠? 청산관계설. 그러니까 조문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판례나 통설을 좀 이해하는 것도 있다.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그런 조문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송행위는 착오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됩니다. 소송 절차 안정성 때문에. 4번 사기강박 110조. 110조는 1항과 2항과 3항까지 있어요. 1항과 2항이 중요한 거예요. 1항은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거고 2항은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겁니다. 오늘 의사표시 쪽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해서. 그러면 요건에 고기인, 위인, 고항, 위인 뭔 말이에요? 요건이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이런 거고, 사기, 위법성, 개표가점, 변칙세일은 위법하지만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강박, 위법성, 고소, 고발, 강제 병행하겠다고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들이 있고, 적법한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은 이제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강제 병행하겠다고 이런 것도 강박은 되지만 위법성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 제3자 사기.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 없죠. 근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취소하면은 상대방이 손해보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110조 2항. 그러면은 제3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판례가 있어요.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의 피용자, 상대방의 대리인 해당한 사람이 사기 강박하면은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 따지지 않고 취소 가능. 그런데 제3자, 상대방의 피용자가 사기 강박했다 하면은 뭐라고? 이것은 제3자 사기 강박.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있어야만 취소 가능. 아시겠죠? 피용자는 제3자. 선 제3자 보호.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표의자의 상대방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선임에 보호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제3자가 거래를 맺은 게 갑이 을한테 소지 Y금을 넘겼어요. 사기당해서. 넘겼다고요. 넘겨서 근데 을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 모르고 취득했다. 근데 나중에 갑이 취소했다. 그럼 소급적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호 안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갑이 취소를 하고 나서 외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모르고 샀다. 그러면 갑이 취소하고 나서 했다면은 무거리적 처분행위가 될 거예요. 을이 처분하면. 그래도 병이 몰랐다면은 하여간 취소하기 전에 혹은 취소한 후에 병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갑의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다 보호해야 맞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기 강박에 대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 간, 제3자 간 잘 적어놨습니다. 한번 상대방의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 다 나와 있고, 뭐 병의 악의, 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 동시하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출장 소장의 행위는 뭐냐? 제3자가 아니다. 출장 소장은 상대방 은행이다. 은행이다. 그래서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다. 은행이 사기친 거나 똑같다 이거야. 따라서 은행의 악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취소 가능하다라는 거 연습해 놓아야겠습니다.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피해자의 취소의 의사표시 전부터 취소 주장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 매매를 한 자뿐만 아니라 취소 후 상대방과 행위를 한 제3자도 몰랐다면 보호된다. 무제한설을 한다. 무제한설. 3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착오와 제3자 사기의 경합. 땡땡 쳐야겠네. 땡땡. 자, 제3자가 기망을 해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연대보증,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을 했을 때 이게 기망이냐 착오냐 이런 이야기. 사기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기가. 왜냐하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연대보증 서면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자기는 신원보증 서면에다가 서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체 자기 생각과 표시는 일치하고 다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만 문제된다고 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만 문제된다. 표시상이 착오다. 표시상이 착오. 좀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이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좀 틀립니다. 이게 제3자 110조 2항 적용 안 돼요. 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고 109조만 문제되는 겁니다. 109조만. 자꾸 까먹는 그런 영역입니다. 4번 사기 항박 요건과 동시에 불법 요건을 갖춘 때 양자는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사기 항박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 항박이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 경합, 병존적 경합 내지 중첩적 경합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을 알고 매수한다 해서 표시했는데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아서 사정이 있다 했을 때는 취소 가능하다. 타인 권리 매매거든요. 타인 권리 매매. 엑스토지가 남의 것인데 매도인 거라고 거짓말 하니까 그걸 샀어요. 샀을 때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궁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또 기망을 유리해서 취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이것은 옆에다가 570조하고 110조의 경합이죠. 소송이 적용 없다는 걸 알겠죠. 소송 절차의 안정성 때문에. 그 다음에 상품의 선정 광고에 의해서 그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그 사실을 신의 측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을 때 기망행위가 되고 다소의 과정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비춰 시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망성 없다. 바로 밑에 이제 제3자 사기, 피용자 사기는 제3자 사기예요. 피용자 사기는 제3자 사기. (9번) 이야기. 9번하고 4번하고 또 9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9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혈육 발생해가지고 111조, 13조. 도달주의 예외가 바로 15조, 71조, 131조, 451조, 531조, 최고가 3개, 통지가 2개. 한번 찾아보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수령능력,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때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는 대항을 못하더라. 대항을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제한능력자 쪽에서 인정할 수는 있는 거고 그래 나 받았어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제한능력자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것을 입증하면은 그 도달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수령력 없어도 가능한 게 철회 거절 의사표시죠.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의사표시를 했거든. 엑스토지에 매도 의사표시 했고 그 다음에 도달 전에 죽었다 했을 때 그 피해자 상속인한테 상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다? 그 의사표시가 상속자의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5조 관련해서. 일단은 상속인은 도달 전에 철회는 할 수 있다. 도달 전에 철회는 할 수 있다. 도달 전에 철회는 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는 이제 채권양도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에요.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누구한테?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해야 되죠.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도달해야만 양수인이 그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취득한다. 근데 이 도달의 의미가 뭐냐? 사회관념상 그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요지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되고, 실제 요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다음 페이지 나오죠. 16년 변리사. 그 다음에 통상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 통상우편하고 내용유무편 다르잖아요. 내용유무편으로 발송을 했다 하면 어떻다? 반송된 사실이 없다면 도달로 추정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통상우편 같은 경우는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우편은 추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송달 효력을 주장하는 표의자 쪽에서 증거에 의해서 도달 사실 입증. 증거는 증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증거를 이제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배달 증명 합니다. 배달 증명.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내일은 이제 대리 쪽에서 소멸시효, 그다음에 물권 총론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